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석 기자는 저희 고정 지난주가 첫 방송이었는데 예. 어떻게 어떠셨어요? 좀 하실만 하셨나요? 아, 예. 뭐 오랜만에 그 스튜디오 마이크 앞에 서니까 예. 재밌었고. 예. 예. 댓글도 한번 봤는데 왜냐면 첫 방송이다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막 꼼꼼히 다 보진 않는데 근데 되게 기억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4-5달 만에 예, 방송을 하는 건데도 그럼요. 예, 많이 기억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환영 인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습니까? 뭐 더할 나위 없다 뭐 한마디 정도로 네. 앞에도 그럼 싫다는 얘기는 못 하겠죠? 할 수 있죠. 왜 근데 저 보면서 하세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원래 답변을 할 때 눈을 잘 쳐다보고 말하는 네. 편입니다. 눈을 도끼는 뜨고 좀 전대 대답을 하는데요. 아, 약간 우스개가 아니라 진지한 얘기긴 한데 갑자기 그 노 기자가 이제 현장에 있는 이제 그 미디어 전문 기자니까 네. 그 제가 이제 약간 논평 중심으로 하다 보면 팩트가 누락될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를 꼼꼼하게 잘 메워주는 것 같아서 예, 잘 호흡이 맞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더할 나위가 없다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 합이 잘 맞는 것 같네. 방송의 어떤 그 생명은 결국 합이더라. 그죠? 자, 그렇죠. 일단 두 분의 호흡을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총선 참패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고 그렇죠. 그 뒤에도 뭐 몇 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우리 이재석 기자 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여러 정치 평론가들이 이번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뭐 간접 사과다 또는 사과의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과의 요건을 잘 갖추지 않는 사과였다라고 지적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건 또 뭐 개인 주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인과관계를 그냥 건조하게 따져본다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인식이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다. 그걸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제가 그 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앞서 김종배 앵커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인데 한겨레 보도였나요? 어제 그 당선자한테 전화를 했다 대통령이. 그래서 국정 방향은 옳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도에 따르자면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과의 어떤 양태도 네.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대통령이 나름 뭐라 그럴까요? 좀 진솔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인식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형태. 예. 물론 이거는 참모진은 지적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예. 이제 진솔하다면 자기 드러내매. 자기 드러냄에 있어서 그렇죠. 예, 물론 그거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또 투명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투명하다. 네. 저 쉬운 말로 놔도 이렇게 어렵게 왔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 한 문장이 생각이 나던데 여전히 대통령 말씀이 옳다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난 게 작년에 그 재보궐선거 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때도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하고 또 일사불란하게 이후에 현장 그런 소통들을 참모진들을 했는데 그것도 또 익명의 관계자가 전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총선에서 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석수로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이제 익명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네. 또 그리고 올바른 국정 방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잡아왔다라고 했으니 지금 뭐 아직도 옳은 건 대통령 말씀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일 그 희한했던 게 이른바 간접 사과, 비공개 사과 있잖아요. 그렇죠.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하는 이게 딱 이거잖아요. 네. 이방이 나와서 사또께서 죄송하다고 전하랍시오라고 뭐 딱 이거잖아요. 모두가. 이런 사과 보셨습니까? 요즘 비유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 과감하게 비유를 하셔서 딱 네. 그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예. 그죠? 그러면 진짜 사과했는지도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사과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과가 기분이 좋느냐라는 또 얘기도 있을 거고. 그죠? 또 한 가지 지금 이재석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한겨레 보도에 따른 국정 방향은 옳다. 그다음에 한마디 더 했다는 거잖아요. 다만 소통이 부족하다니까 좀 강화하자. 그런데 옳다와 소통을 강화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소통은 뭡니까? 경청이 아니라 이거잖아요. 홍보, 설득, 일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되는 건 소통은 결국 그거 아닌가요? 이렇게. 예. 그렇고 또 약간 연장선상에 얘기하자면 그 참모진들이 그러니까 홍보 기획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나름의 전략과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물론 이것도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전혀 뭐랄까요 먹히지 않는 구조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만큼 아까 제 표현 맞다나 진솔해서 그런지 몰라도 투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전혀 어떤 홍보 기획 라인의 기획력이 작동되지가 않는다 지금.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딱 이 보도 이후에 또 사실 깜깜무소식인 것도 있고. 일단 재개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알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동안 기자회견 할 거다. 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이 사라지고 안 한다가 없어지고 도어 스태핑도 비슷한 취지로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만 풍겼고 실제로 이게 뭐 어느 정도 단계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검토되고 있는지도 공개가 제대로 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하면서 그 부작용이라는 걸 겪어본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 비판 강도가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네. 그걸 더 유화적으로 다뤄줄 거라는 기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선뜻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약식 문답 네.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를 다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해도 네.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를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시 재개되기는 힘드는데 네. 그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은 지금 그 대통령실의 어떤 홍보 소통력이 얼마나 지금 취약한지를 내부적으로도 지금 뭐 인식하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용산이라는 공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식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사전에 우리 제작진하고 얘기하면서 조금 수다를 좀 떨고 싶었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그 말 자체는 일리 있는 얘기일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글에서도 썼는데 공간의 어떤 정치학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령 미국이나 영국의 의회나 어떤 백악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매우 밀집돼 있죠. 맞아요. 조밀조밀해요. 좁아요. 예, 좁고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네. 가령 매주 수요일에 그 영국 총리와 그 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그 총리와의 대화인가요? 그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 정말로 그 밀집해서 다닥다닥 앉아 있어요, 의원들이. 바로 코앞에서 예. 그리고 야유를 막 보내기도 하고 서로 설전과 토론을 막 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회도 매우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주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의회도 그렇고 예전에 그 청와대도 그렇고 매우 듬성듬성돼 있죠. 그렇죠. 이격돼 있고 사람 사이의 거리가. 맞아요. 예. 저는 그것이 어떤 정치권 내부의 어떤 소통 방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좀 약간 권위적일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공간의 정치학 같은 것인데 그래서 당초에 윤석열 당선자가 그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저는 나름 일리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공간은 부차적인 요인이구나. 네. 그게 본질은 아니구나. 예. 있긴 있으나 그 요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확실하게. 그렇죠. 예. 나아가지 않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 공간이라는 게 사실 그 청와대 하면은 궁궐 같은 이미지, 구중궁궐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궁궐 같은 그 외관은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구중은 그러면은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더 많이 층층이 쌓여 있는 그 벽이 더 높아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뭐 상징적으로 용산에서 오면서 시작했던 도어 스태핑 같은 것도 사라지면서 아예 그 공간에 벽이 세워져 버려서 지금은 아예 분리가 된 공간이 돼 버렸는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대통령실이 위에 있고 기자실이 밑에 있으면 지금 이 수직 구조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양상으로 오히려 드러나고 있다. 그런 취재라던가 아니면 소통 같은 것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대통령 경호나 이제 보안 문제 생각하면 가까워지면 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가고 다만 그 가까워졌기 때문에 겪는 그 소통의 단절은 강화되면서
원래 약속했던 것들은 사라지다 보니까 결과론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소통이라는 게 결국에는 옮기기 위한 명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치평론가 박성민 대표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옴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이 가져야 할 권위적 이미지, 이때의 권위적 이미지라 하면 긍정적인 맥락입니다. 그런 게 오히려 사라져버린 역효과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청와대에 그대로 있어서 긍정적인 권위적 이미지는 갖고 소통은 소통대로 잘하는, 그게 이제 가장 어떤 베스트, 어떤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그렇죠, 어떤 그렇죠. 형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한편으로. 근데 그럼 결국 이야기가 귀착되는 건 왜 기자회견을 안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래 말을 못해서. 근데 지금 뭐 일각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다변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이제 담화 같은 것들로도 보셨잖아요. 국민들도 직접 네. 50분 넘도록 이제 혼자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모습. 본인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역효과 난다. 네, 기자회견하면. 그러니까 사실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게 듣는 것이기도 한 거잖아요.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질문들이 자기한테 오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조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거나 국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어느 정도 포용을 하면서 만약에 꺾이지 않는 논리가 있다면 그걸 좀 정연하게 설명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네.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의 일환일 건데 예.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본질적인 목적인 뭐 소통 같은 것들도 쌍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같이 모여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좀 숙이는 모양새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좋은 평가가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기자회견을 하는 게 대통령한테 과연 좋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들도 나왔죠. 그 다변하고 달변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다르죠. 예. 이때 이 달변이라 하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 말 잘한다 했을 때 이 달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고도로 훈련된 달변이어야 하죠.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들은 한마디 한마디에 메시지가 담겨야 돼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혹은 그 대통령실 내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고도로 훈련된 달변가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우리가 달변가라고 이렇게 만인이 이렇게 인정하고 수긍하는 사람은 글쎄요, 뭐 손에 꼽히잖아요. 뭐 김대중 노무현 정도, 뭐 나머지는 이렇게 달변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자회견을 안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도 위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뭐 본질적인 사유는 아닐지라도. 근데 그게 안 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 능력, 대화 능력 이런 것보다 언론관에서 기인하는 측면 혹시 없을까요? 아, 예, 그럼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예. 그러니까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서 뭔가 언론을 친화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무제한적이고 자유로운 기자회견을 기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게 비교되는 거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른바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보수 언론에 대한 일종의 비판 의식, 더 나아가서는 피해 의식도 갖고 있었어요. 예, 매우 강하게 예, 갖고 있었고 그거를 시시각각 표출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것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언론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소통 자체를 그냥 안 해버리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언론인들과의 소통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이 쌓여 있지 않고 검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 가졌던 언론관이나 언론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이 정치인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이 총선 전에 있던 것들을 보면 뭐 대파 논란이라거나 뭐 민생 토론회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그 자리가 만들어진 게 소통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홍보를 위한 행사성 성격에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결국에 윤 대통령이 항상 그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뭐 왜곡이라던가 뭐 갈등 조장, 뭐 허위 조작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진위를 좀 충실하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언론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측면이 있고 뭐 실제로 그 윤 대통령 취임하고 첫 해에 대통령실에서 그 문체부나 뭐 각종 부처들한테 그 홍보를 효율적으로 강화한다고 하면서 대통령 말씀 같은 거 예를 들어 도어 스태핑 실시간 유통 뭐 강화 뭐 이런 것들도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이 잘 전달되는 게 가장 좋은 소통이고 언론의 역할인 것이다. 이런 걸로 짐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죠. 근데 좀 종합을 해보면 그 다른 코너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보면 이태원 참사 현장은 찾았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안 만났거든요. 그다음에 오송 참사 현장은 찾았지만 유족들은 안 만났어요. 수해 현장은 찾았지만 피해자들은 안 만났어요. 서천 화재 현장은 찾아갔지만 상인들은 안 만났어요. 자 그러면 왜 안 만났을까를 보면은 이 그 만나야 됐던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모른다라는 이런 측면. 거꾸로 한번 대비를 해보면 시장을 자주 찾았어요. 시장을 자주 찾아서 상인들하고 뭐 스킨십을 한다고 연출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는 거친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뭔가 되게 울분에 찬 목소리, 그다음에 비판적인 목소리 이런 것들을 되게 경계하고 기피하는 성향 이거를 언론 간에 대입을 해보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는 아무래도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또 비판적 질문에 대한 어떤 기피하는 심리 이게 뭔가 맥이 닿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유사하죠. 그러니까요. 유사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훈련이 좀 덜 돼 있다는 것과도 맥이 그렇습니다. 통하는 거죠. 물론 정치적으로 훈련이 덜 돼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뭐 데뷔하자마자 대통령이 될 수는 있는데 어찌 됐건 훈련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바로 그 현상이 점에서 나오는 거죠. 말을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자 하는 자세와 들을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거 뭐 여담인데 저는 참 그 미국의 그런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에 오가는 이른바 티키타카 참 부러워요. 항상 그러니까요. 보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하노이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은 노딜된 다음에 그때 트럼프가 그때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했어요. 그 기억나시죠? 전 싱가포르이 특히 기억납니다.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만나고 나서 아 정말 힘든 날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트럼프가 계속 질문 받고 뭐 그러니까요. 주고받고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랬는데. 트럼프는 달변가입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뭐 오랫동안 뭐 연예계 활동도 해서 뭐 다르게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트럼프는 매우 달변가입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으니 바이든 대통령도 생각나는 게 기자한테 욕설한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사과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서로 설전을 벌인다거나 뭐 비판적인 질문을 하거나 뭐 대통령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잡음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의연하게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느냐 이런 모습을 기준으로 아무래도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요. 그럼 오늘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라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나 이런 것들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 언론은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지금 총선이 지나고 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안 갈리고? 네, 이게 보수 진보라고 가르는 게 항상 여러 고민이 드는 그런 용어인데 뭐 속된 말로 소위 그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곳들을 보면은 이제 어제 칼럼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에 매일같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사례만 보면은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과 친윤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밀고 나가도 별 문제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아내리의 시선 칼럼 같은 경우에는 병식이 전혀 없네.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생방송 직후 한 젊은 의사가 SNS에 올린 글이다라고 하면서 그 문장을 인용을 해서 이걸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TV조선 앵커가 그 앵커 브리핑 형태로 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총선에서 패배하고도 조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바퀴벌레가 우습게 볼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강하네요. 네, 굉장히 강한 이거야말로 뭐 방송 심의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위의 표현인데 북한 논평 중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다음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저희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뭐 표현의 자유 수준을 생각한다면 그걸 뛰어넘는 수준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 TV조선의 앵커 브리핑 그 표현을 그 포털 사이트에서 보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의가 이런 거는 왜 물론 앞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하기를 제가 바란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안 하길 바라지만 그만큼 굉장히 충격을 안겨온 출연자 표현이었죠. 패널들의 예. 말 한마디 한마디도 지금 다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참 그러네요. 예. 근데 미디어 오늘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최초 배포 자료와 실제 발언을 비교를 했다면서요. 아, 그렇죠. 이게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사전본이랑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실제로 발언한 내용을 조금 비교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최종 발언을 대통령이 이제 직접 고쳤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비교를 한 거겠죠. 네. 그리고 뭐 사전으로 제공되는 거라고 해도 네. 이미 이거는 거의 최종본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이제 직전에 뭔가를 급하게 바꾼다거나 뭐 말하는 과정에서 뭐 서술 방식이나 뭐 단어 같은 것들이 몇 개 추가가 되거나 바뀌는 정도일 건데 이번에는 좀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본 게 그 주어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자신이 본인에 대해서 하는 말이 국무위원들한테 당부하는 내용으로 바뀌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사과를 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은 뒤에 비공개 발언으로 오히려 사과를 했다라는 게 전해지다 보니 예.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진짜 사과가 있었느냐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 대통령의 소통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용산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많은 걸 안 바라고. 그러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한 분기에 한 번씩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주 한 대통령은 뭐 이렇게 찾기가 힘들 것 같고요. 우리 한국 현실에서. 근데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좀 해주면 뭐 소통이 없다, 뭐 불통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소통 이야기를 한다면 소통 중에는 아까 했던 이제 듣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여기하고 연결되는 게 본인한테 쓴소리를 하는 목소리를 듣는 거. 그러면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이 정말로 소통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어떤 쟤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이야기되는 게 야당 대표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사실 이걸 언론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짐이 전혀 없다 아직까지는. 그죠? 네. 이 점도 좀 함께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요 얘기도 좀 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게 이른바 하마평 보도입니다. 네. 총선 후에 인적 쇄신이 과제가 되면서 일단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 이틀 정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날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단독 하마평이 쏟아졌는데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타임라인처럼 좀 정리를 해보면은 17일에 우선 그 새벽 시간대 아침 5시 26분 오전에 TV조선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말로 해서 새 국무총리의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썼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시 32분경에 YTN이 이제 박영선 양정철의 김종민이라는 이름을 추가한 단독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한겨레가 저녁 시간대 7시 25분에 박영선 양정철 떠본 뒤 장제원 비서실장 유력 검토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핵심부를 취재원으로 하는 그런 주요 정보처로 하는 기사인데 결국에 이 내용의 골자는 이렇게 박영선이나 양정철 같은 여야 양쪽이 반대할 만한 그런 인물을 띄워놓고 결국 친윤기용으로 가려는 그런 수순 아니었느냐 뭐 이런 해석이 담겨 있는 보도였고 이제 18일은 홍준표라는 이름이 지배한 그런 하마평이었습니다. 어제. 네, 어제죠. 그 4시 6분. 이것도 더 이른 새벽 시간대인데 국민일보가 윤 대통령이 홍준표 만나 국정 전반 인사 문제 논의. 네. 그리고 9시 34분에 중앙일보가 윤 만난 홍준표 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추천. 이건 여권 고위 관계자와 복수의 관계자 발의였고 그리고 한 20분 뒤에 조선일보가 이 홍 시장의 통화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 김한길 총리를 추천했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 3시 14분경에 채널A가 윤 대통령 만찬서 홍준표 시장의 총리 제안. 이건 또 여권 관계자 발로 나온 보도들이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실명화된 그런 정보원을 가지고 나온 기사는 없었던 하마평들이었죠. 우리 이재석 기자는 이런 인사 보도 있잖아요. 전원 보도잖아요. 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막 근원적인 시각에서 이거를 다 부정하거나 비판적으로 볼 생각은 없고요. 네네. 제가 만약에 현업에 있었다 할지라고 또 제가 만약에 KBS 정치부장이었다 가령 음흠. 그러면 어찌됐건 누구에게 들었다는 게 내부적으로는 공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소스 이른바 그 취재원이 믿을만하다고 하면 이런 거를 익명 보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총선이 끝나고 지금까지 한 근 일주일간 이런 식의 보도가 너무나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누가 되느냐, 비서실장 누가 되느냐, 당대표 누가 되느냐, 누가 어떻더라, 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이런 보도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다 보니 정작 총선 결과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짚고 토론해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좀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냐. 그렇죠. 예, 그게 좀 아쉬운 지점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노지민 기자.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하마평을 실명 관계자나 취재원의 이름을 박아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정치권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정보를 준 정보원 취재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반론 없는 기사가 되게 광범위하게 용인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박영선, 양정철 이렇게 이름이 거론된 분들에 대한 입장도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하마평 보도를 할지라도 이걸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판단을 되거나 평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게 같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나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기꺼이 이용당해주기 위한 그런 언론의 태도가 보이는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가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모든 기사들의 초점이 다 하마평으로 몰리기 때문에 일종 어그로 끄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저도 두 분의 견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짚어야 되는 것은 왜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사실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진단되고 공론에 붙여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궁금증만 유발해버리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버리는 이른바 어그로용.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사보도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측면.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두 번째는 이재석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안 쓸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리고 사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용됐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검토를 흘려요. 언론한테 흘려서 보도가 나오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이 카드를 진짜로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그렇죠. 이른바 여론청문회를 먼저 해보는. 저는 그 기능도 꼭 나쁜 기능이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꼭 청문회를 국회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그럼 여론의 반응을 봐가지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총선 때만이라도 이른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 같은 거 그럼 빼. 이것도 하나의 정치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인사 보도를 가지고 무조건 왜 카더라 비슷하게 이제 그 받아쓰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는 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러면 요 취지에 입각하면 오히려 언론이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다. 왜? 이러이러한 점에서 아니다. 논평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요 그냥 이게 검토되고 있다면 던지고 빠지는 거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요 지적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 근본적인 어떤 시각에서 현실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한 번만 근본적인 시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걸 이른바 우리 현업에서는 시간차 단독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무수히 많은 이 단독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시간차 단독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수사기관을 취재할 때 검찰이나 경찰을 취재할 때 네. 뭐 한마디 듣고 단독 따라서 쓰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기소할 때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든 다 드러나는데 그걸 먼저 한두 발짝 먼저 쓴다고 해서 시간차 단독이라는 자주 섞인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인 부분도 있고 저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총리가 될 거고 누군가는 비서실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사람이 공식화되면 사실 그때부터 검증은 검증대로 하고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그때부터 논의의 장이 훨씬 더 풍성하게 형성되면 될 일이지 이게 사전에 이렇게 여론 띄우기식 이 여론 띄우기식으로 이렇게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막 내달려 가는 게 맞는가? 예, 그건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석 기자가 그 말까지 잠깐 새길 빠져갖고 시간차 단독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등소평이 죽었을 때 그 국내 모 신문이 가장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그게 3분인가 빨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특종상 줬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언론계에서 엄청 이게 논란이 됐어요. 예. 이걸 과연 특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됐는데 그때 특종상을 줘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쪽의 논리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사망 사실이 늦게 보도가 되면 그 사이에 뭐 쿠데타가 날 수도 있고 온갖 정치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1분 1초라도 빨리 보도하는 게 갖는 가치가 있다.
논리가 이거였었거든요. 예. 저는 지금도 그게 생각. 그 논리가 또 제기될 수는 있겠군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또 제가 그 보도를 절대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 기자상을 받은 것 중에 저도 기억나는 게 그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 네. 그것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또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더 아까 말씀하신 그 덩샤오핑보다는 훨씬 더 유의미한 보도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그 시간 차단독은 늘 고민거리입니다. 예. 논란거리가 좀 되죠. 그래서 이 기자 사회 내에서 뭐 기자협회나 뭐 이런 데에서도 이제 그런 단독에 대한 그런 평가 같은 것들은 이제 예전과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요즘은 좀 엄격해요. 네, 예, 뭐 그래서 이런 변화가 그렇죠. 있기는 해요. 기자상을 잘 안 줘요 요즘은. 네. 그런 거에 엄밀하게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특종은 누군가 이걸 보도하지 않으면 묻힐 사안. 이거를 보도했을 때 그게 비로소 그러니까 발굴이고 특종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단독 보도들 보면은 다 별로 큰 차이 없이 한꺼번에 비슷한 시간대에 나오는데 다 단독이라 어디가 진짜 단독이야 이런 걸 항상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총극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심지어요. 네. 저희 인터뷰했잖아요. 인터뷰한 그 속기록 내용 가지고 발췌를 해가지고 기사 온 다음에 앞에 단독 이렇게 달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저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재밌다 그러고 넘어가죠.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비 말한 그 해설이 겸비된 그리고 비판할 점은 같이 비판을 하는 이런 기사보다 시간차 단독 많이 쓰는 걸 성과로 쳐주는 분위기도 사실 있고 그리고 그게 뭐 소위 장사가 잘 되는 기사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클릭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자의 최대 공포사항은 물 먹는 거니까. 네. 그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건데 그러면 한번 보죠.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정리 삼아서 그럼 언론이 집중해서 보도했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걸 오늘 좀 마무리 발언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가장 큰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의 국정 노선 그 부분이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라는 얘기는 사실 많은 평론가들이 하긴 했어요. 예, 그 부분은 짚긴 짚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거 이외에도 이번 총선 결과를 짚을 부분이 매우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령 2030 표심이 이번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네. 그리고 그것이 범보수 진영에서 이번에 원내 진입에 성공한 뭐 이준석, 천하람, 김재석, 김용태 이들의 향후 정치 활동과 어떻게 연동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또 뭐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 조국혁신당이 내걸고 있는 어떤 노회찬 노선이라든가 제7공화국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말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과 변별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네. 그리고 또 뭐 서울에서 일부 지역구긴 합니다만 부동산 표심이 확인되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있었죠. 예. 그것은 어떻게 드러났고 그럼 그게 각 정당의 어떤 부동산 정책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며 그들의 정책적 딜레마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부할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논의의 장에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찬반 토론이든 무엇이든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 참 이것도 근원적인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실무에 있었으면 뭐 저도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노지민 기자는요? 저도 이제 아마 후순위로 밀릴 것 같은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22대 국회가 아직 안 열린 상황이다 보니 사실 이런 시점에서 좀 더 과제나 제언을 던져주는 그런 보도들도 필요한 거거든요. 오히려 원구성이 완전히 되기 전에 네. 뭐 할 수 있는 그런 틈새의 적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각 정책별로 지난번에 그 선거 기간에는 지난 방송에서 말했던 것처럼 네거티브 전으로 가면 거기 따라가서 그 양상이 과열되는 문제가 있었으니 아직도 그때 하지 못한 걸 하기에는 늦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50cm 넘을 만큼 길었는데 또 이제 당선된 분들도 보면 여러 정당에 있는 그런 당선인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두 덩어리가 크게 있는 걸로 보이는 구도는 바뀌지 않았고 이제 누가 어디로 옮겨갈 거냐 얼마나 옮겨갈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그 정당들의 안에 무엇이 담길 건지 이런 내용물을 평가하는 게 인사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뭐 소수 정당, 뭐 정의당의 뭐 원내 진입 실패라던가 이런 지형 변화가 그러면 우리 국민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잖아요. 총선에 민심이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민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느낌인데 그 시대 느낌이 무엇인가를 그 이제 추출을 해야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가 이제 거기서 이제 추론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런 이제 거시담론이 거의 없죠.
않습니까? 네. 언론에는 그런 게 거의 없죠. 안 팔려서 그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게 현실이죠. 이게 모든 보도가 대체적으로 가성비로 기결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만큼의 인력을 들여서 아니, 그 이렇게 지금- 큰 담론을 다뤘는데 지금 성과가 뭐냐? 이 시대를 지배해 언론을 휘감는 최대 이데올로기는 상업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여기서 마무리하죠. 허브님이 세 분은 다 달변가예요. 이 코너 너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용기 백배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